이번 시간에 알아볼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의 주요 키워드는 면역으로 미생물이나 이물질과 같은 외부의 위해 물질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혈액 이상과 면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혈액 이상과 면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혈액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기능 중에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액 이상을 종류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빈혈입니다. 애니미아 빈혈인데, 빈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산모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하는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빈혈은 적혈구수가 줄거나 혈색소가 부족하게 되면 산소분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주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철결핍성, 그다음에 출혈성, 악성, 재생불량성, 용혈성, 신성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철결핍성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가장 빈번하고요. 약 25%가 철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철분을 충분히 이렇게 섭취해 주거나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출혈성 빈혈은 혈액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손실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급격한 혈액 손실이나 우려열로 인해서 순환 적혈구의 숫자가 이렇게 감소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요. 악성 빈혈이 있습니다. 악성 빈혈은 이 앞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적혈구를 형성하는 이제 인자들이 있는데 그 인자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타민 B12인 거죠. 그 다음에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좀 됩니다. 방사선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독성물질이나 암으로 인해서 골수세포에서 혈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적혈구 못 만드는 거죠. 백혈구나 혈소판도 마찬가지로 감소되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혈성 빈혈은 뭐냐 그러면 헤몰라이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적혈구가 파괴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계적 또는 화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용혈이 되는 건데, 나트형 적혈구 혹시 아시죠? 검상 적혈구 또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화학물질에 의해서 적혈구가 이렇게 파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약물 또는 독소. 여러분들이 뱀에 물리게 되면 신경독, 용혈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신경독은 신경에 작용해서 신경마비를 일으킨다고 하면 용혈독은 이렇게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용혈성 빈혈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성 빈혈은 콩팥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예요. 그런데 콩팥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에리스로포에틴 생성한다 그랬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적혈구를 생성하는 이 인자가 결핍이 되면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신성 빈혈이라고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황달입니다. 황달은 여러분들이 적혈구가 분해가 되면 빌리루빈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그 빌리루빈이 원래 몸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오줌으로 배출이 되건 또는 변으로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 따라서 이게 배출이 안 되고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있냐 그러면 눈이나 피부에 노란색으로 착색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황달이라고 한다. 특히 그 신생아가 많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생아 황달이 있네요. 생후 몇 주 안에 볼 수 있는 이제 간 기능 이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빌리루빈 대사 과정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이거를 신생아 황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쇄성 황달은 여러분들 간에서 이게 만들어져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쓸개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장으로 분비가 될 건데, 쓸개관이 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쓸개관이 폐쇄가 되면 빌리루빈이 혈액으로 다시 흡수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폐쇄성 황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원성 황달은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간 질환에 의해서 간에 문제가 생겨서 빌리루빈이 혈중으로 다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간원성 황달이라고 하고요. 용혈성 황달은 피가 보통 정상적인 것보다 더 많이 과도하게 이렇게 용혈이 돼서 적혈구가 너무 많이 분해가 되니까 빌리루빈이 너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생기는 현상, 이거를 용혈성 황달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혈액응고 이상입니다. 혈액응고 이상의 첫 번째가 혈우병이네요. 혈우병은 X염색체에 들어있는 관련된 한성유전인데 남자에게만 발병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혹시 아마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X염색체에 들어있는 이 혈우병 인자가 두 개 다 XC 그러니까 두 개의 염색체 모두 다 갖게 되면 여성이 태아일 때 치사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사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여성에게는 보인자만 있고 남성에게는 혈우병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데 보통 혈소판 감소증은 혈소판 개수가 1cc당 그러니까 1ml죠. 1ml당 10만 개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전증, 색전증이 있어요. 이거 혈전증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을 건데 혈관 내에 이제 그 혈액이 응고된 찌꺼기들이 혈관을 이렇게 막게 되는 거죠. 혈관 벽에 이렇게 이제 붙어서 침적이 돼가지고 혈관을 내경을 이제 좁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제 증상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돼서 막 혈관을 이렇게 돌면 이걸 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이제 막을지 모르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혈전이. 그래서 이런 것을 색전증이라고 하고요. 응고된 혈액 찌꺼기들이 혈관 벽에 이렇게 침적이 돼서 관을 좁게 하는 것을 혈전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 중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위생학적인, 공중위생학적인, 보건학적인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CO, 일산화탄소,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 혈색소에 결합하는 친화도가 산소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약 한 200배, 또 이산화탄소는 약 한 80배 정도의 친화도가 있어서 아주 산소와 1대 200으로 있어도 일산화탄소가 혈색소에 먼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산소 운반을 거의 못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중독이 되면 직식사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것을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백혈구의 수적 이상이 있습니다. 백혈구의 수적 이상은 보통 백혈구 감소증, 증가증, 그리고 증가증 중에서 심각한 백혈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백혈구 감소증은 정상적인 범위 아래로 떨어진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백혈구 숫자가 1cc당 4,000개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방어 능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것을 백혈구 감소증이라고 하고요. 백혈구 증가증은 백혈구가 병리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1cc당 약 11,000개를 넘어가는 경우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 1ml당 백혈구의 숫자는 4,000개에서 8,000개 사이가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런 건데, 특히나 류케미아 같은 경우, 즉 백혈병 같은 경우는 골수에서 백혈구가 만들어지는데 백혈구가 성숙되기 전 전구세포가 악성으로 증식하는 경우예요. 그래 백혈구의 기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ml당 60만 개 이상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액 이상은 이렇게 표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럴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역으로 가겠습니다. 면역이란 뭐냐? 면역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요즘 시대는 친근하게 국가 의료 정책도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선진국이어서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아도 되는 부분인 거죠. 막연하게는 면역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역의 개념 알아보도록 하죠. 면역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아닌 다른 물질,
이거를 자기와 비자기로 구분을 하는데 비자기의 외부 물질, 이 물질을 우리는 이물질 또는 항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면역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위해 물질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을 immunity, 면역이라고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셀프와 넌셀프는 내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면역을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면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이미 유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타고난 면역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innate immunity라고 합니다. 이런 선천 면역은 비특기적인 면역인 거고요. 후천성 면역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후에 얻어지는 면역입니다. 이거를 acquired immunity라고 합니다. 이거는 획득 면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특기적인 면역, 특정 항원에 이렇게 잘 면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인 거죠. 특기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후천성 면역을 다시 나누면 하나는 능동, 또 하나는 수동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능동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아프고 나면 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면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동일한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몸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고유 항체를 여러분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인 거고요. 이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동 면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항체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보통은 한 3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특정 독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상해를 입거나 죽게 되면 살아갈 수가 없죠. 만들 기회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리게 되면 뱀의 독소가, 즉 항원인 독소가 여러분들 혈액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독소에 의해서 신경 내지는 영혈 현상이 이제 일어나서 죽게 되겠죠. 빠르면 수분, 늦어도 수시간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독사에 물리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서는 지역마다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출현하는 그런 이제 그 뱀들의 독소를 전부 추출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항독소를 다른 생물로부터 만들어내서 그걸 주사액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를 항혈청이라고 해요. 그 혈청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뱀에 물려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그 혈청들을 이렇게 주사해서 바로 항원, 즉 항독소를 무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생물이 만든 이미 만들어진 그 항체를 주사받는, 그래서 면역을 갖게 되는, 이거는 이제 그 항원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이제 면역 능력인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수동 면역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은 자연과 인공 능동 면역이 있습니다. 자연 능동 면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려서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항체를 만드는 거고요. 인공 능동은 항원 성분을 여러분들 몸에 주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예방 주사한 거죠. 예방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게 하는 거, 이거를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동 면역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항혈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사 맞는다 그랬죠. 이거는 인공 수동 면역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 수동은 뭘까요? 자연 수동. 자연 수동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낸 항체를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 면역 능력을 주는 거예요. 또는 항체 중에는 엄마 젖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분비성 항체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분비성 항체를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초유, 엄마의 첫 젖이죠. 거기에는 이런 항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항체를 만들 때까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동 자연 면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의 비교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선천성 면역은 피부나 포식세포가, 후천성 면역은 림프구가 주로 담당을 하고, 림프구는 B세포, T세포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항원 특이성으로 보면 선천성 면역은 항원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특이성은 별로 없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다 작용을 하는 거고요. 후천성 면역은 특정 항원에 매우 높은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응 시간은 선천성 면역은 빠르게, 후천성 면역은 느리게 반응하고요. 면역 기억은 선천성 면역은 없어요. 그런데 후천성 면역은 기억세포가 존재해서 그 특정 항원이 재차 들어오게 되면 그 세포를 인지할 수 있고 그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항체를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반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역기관의 종류인데, 면역기관의 종류에는 1차 림프기관, 2차 림프기관이 있습니다. 1차 림프기관은 면역세포를 생산하거나 분화시키는 데 관여하는 세포를 1차 림프기관이라고 하고요. 적색골수, 가슴샘이 주로 하고요. 2차 림프기관이 있습니다. 2차 림프기관은 그 외에 중요한 모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2차 림프기관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림프절, 지라, 편도, 페이얼스 패치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림프기관, 적색골수, 가슴샘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B세포나 T세포를 분화시키는 곳이에요. 적색골수는 B세포 성숙에, 가슴세포는 타이무스죠. 여기 이제 가슴에 있는 부분인데 이 가슴샘에서 T세포를 성숙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T림프라고 하고요. 2차 림프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라에서는 큰 포식세포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림프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림프순환 할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땅콩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도톰한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가 이제 림프절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목이나 겨드랑이, 뭐 삿골 뭐 이런 곳에가 크게 덩어리로 있죠. 이런 곳에서 림프액 순환 시 필요한 세균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고 또 그것의 이제 특이적인 부분은 비특이적인 방어는 상대를 구분하지 않는다. 특이적인 방어는 특정 병원체를 구분해서 공격한다. 막 이런 얘기인 건데요. 비특이적인 방어는 피부나 점막처럼 아예 여러분들이 이제 블락킹을 하는 거죠.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큰 포식 세포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물질 또는 세포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을 탐식작용을 통해서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대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비특이적인 방어기구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배울 겁니다. 특이적인 기구를 주로 배울 건데 특정 병원체를 구분해서 그 병원체 또는 그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제 림프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T림프구하고 B림프구입니다. T림프구는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세포 만드는 거죠. 그걸 킬러 T셀 또는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세포들을 만들어서 항원을 직접 제거하게 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런 항원 물질을 무독화하거나 항원성 능력을 소실하게 하는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를 통해서 이제 면역하게 하는 거, 이거를 체액 면역이라고 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을 세포 매개 면역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특이적인 면역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계적인 장벽, 여기 보시죠. 피부나 점막 같은 것, 그 다음에 화학적인 장벽, 여러분들 위 보면 위가 강력한 산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산. 그래서 웬만한 유기물은 여기에서 다 녹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눈물 속에도 항체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반사작용. 여러분들 뭐예요? 재채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것들은 1차 방어에 속합니다. 2차 방어선은 뭐예요? 좀 전에 얘기를 했던 자연사르세포, 항체나 또는 보체의 작용, 그 다음에 식세포 작용, 그 다음에 염증이나 발열 이런 것들은 2차 방어에 속한다라는 거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포식 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포식 작용은 선생님이 백혈구 할 때 단핵구로부터 분화하는 세포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명칭들이 조금씩 달라요. 한번 살펴보죠.
혈액에 있을 때는 아까 단핵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림프절에 있을 때는 큰 포식세포라고 합니다. 허파에는 허파꽈리, 그 다음에 간에서는 쿠퍼셀이라고 합니다. 큰 쿠퍼세포. 뼈에서는 뼈 파괴세포가 포식작용을 하고요. 중추신경 할 때 미세하교세포 들어보셨죠? 미세하교세포가 하는 거예요. 결합조직에서는 조직구, 그 다음에 콩팥에서는 토리의 혈관 사이세포가 있어요. 나중에 비뇨생식기 할 때, 비뇨기 할 때 이제 찾아보시면 될 텐데, 바로 혈관 사이세포가 큰 포식세포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자연살해세포 있습니다. NK셀이라고 하는데,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적색골수에서 생성되는 세포 중에 하나인데, 혈액 조직으로 침입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파괴시키는 세포예요. 지금 현재 암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제 노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NK셀을 대량 증식해서 주사액으로 만드는 방법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체와 인터페론이 있는데, 보체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생체 방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체가 직접 항원에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체와 이 보체가 같이 작용을 해서 항원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염증이나 포식작용을 활성화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터페론은 항바이러스 작용을 많이 해요.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인터페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억제시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걸 인터페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조직이 손상됐을 때 그 조직에서 히스타민이나 보체 또는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면, 이것들은 바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염증 반응은 바로 이런 물질이 분비가 돼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손상된 조직으로부터 혈액이 많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1차적으로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세균들 또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균 또는 죽은 조직들을 제거하고 또 치유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반응이 일반적으로 염증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못에 찔리거나 하면 빨갛게 부어오르죠. 그게 바로 염증 반응인 거예요.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되면 염증 제거하고, 이물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체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 고름이 또 생성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염증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적 면역이 있습니다. 특이적인 면역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특성이에요. 아주 특이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이성이 있는 세포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똑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시 쉽게 빠르게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바로 특이성 면역인 거예요. 그래서 특이성, 다양성, 기억, 그리고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이 지금 특이적 면역의 기본적인 특성인 거죠. 이거는 세포 면역과 체액 면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바로 얘기하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골수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골수에서 가슴샘으로 T세포 같은 경우는 이동해서 여기에서 이제 T세포가 성숙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T세포라고 하고, 여기에는 이제 골수에서 B세포가 성숙이 되는데, 볼스 오브 파브리시우스, 조류의 파브리시우스 낭과 유사한 이제 그런 조직에서 B세포가 성숙한다 그래서 그냥 B세포라고 합니다. 파브리시우스 낭, 낭을 따라서, 낭의 이제 볼사의 B를 따서 B세포라고 하는데, 요거 B세포는 항체를, 여기는 이제 면역세포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많이 어려워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항원에 해당하는 세포 면역을 할 것인가, 체액 면역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예요. 체액 면역은 항체를 만들어서 면역을 하는 것을 체액 면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항체를 만드는 세포는 누구냐 그러면 B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체액 면역에 속하는 거고요. 이쪽은 세포성 면역이에요. T세포가 면역을 담당하는 이제 T세포 생성 세포인 거죠. 이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항체가 들어오면 이 항체에서 1차적으로 이제 포식세포가 담당을 하는데 포식세포가 이 항체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헬퍼 T셀이 있는데 이 헬퍼 T셀은 이 항원에 해당하는 정보를 T세포에 제공하고 이 T세포가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세포, 즉 다시 말해서 형질세포라고 합니다. 이런 형질세포로 분화하게 도와주는 세포가 헬퍼 T셀이에요. 참고로 T세포는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킬러 T셀, 또 하나는 헬퍼 T셀, 그리고 또 하나는 서프레서 T셀. 서프레서 T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 헬퍼 T셀이 T세포나 B세포 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형질세포가 되고 이렇게 형질세포가 된 것들은 이 특정 항원을 제거하는 킬러 T셀, 즉 다시 말해서 사이토톡식 T셀이 되는 거죠. 세포가 이걸 직접 제거를 하고요. 이런 항원이 이제 전부 제거가 되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킬러 T셀은 스스로 오토라이시스 되고 그 중에 일부만이 이런 그 특정 항원을 기억하고 있는 기억 T세포가 돼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동일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기억 T세포가 형질세포로 다시 전환해서 이 항원을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과정이기는 해요. 비슷한 과정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동일하게 헬퍼 T셀의 도움을 받아서 특정 항원을 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받으면 이 B세포는 이 항원에 맞는 특이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질세포입니다. 그래서 형질 B세포가 돼서 이런 항체를 많이 만들고 이런 항체가 이 항원을 이제 제거하게 되겠죠. 이 항체가 다 제거가 되면, 항원이 다 제거가 되면 이 형질세포는 아까 그 T세포, 형질세포처럼 오토라이시스 되고 스스로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만 기억세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세포가 있다가 동일한 항원이 또 들어오게 되면 기억세포는 바로 형질세포가 돼서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체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실까요? 1차 노출이 됐을 때 양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20일 정도. 그리고 한 30일 지나서 양이 급격히 떨어져서 항체 생산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항원이 2차 노출이 되면 아주 빠르게 그리고 양이 엄청나게 많은 항체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죠. 빠르고 항체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 항체가 유지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예방접종을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를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면역 기능을 갖게 되는 그런 얘기인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체의 종류 있습니다. 5가지 소개하겠습니다. IgG, M, A, E, T 이렇게 5가지 있는데요. 가장 많이 그리고 분자량이 작은 게 IgG예요. 여러분들 몸에서 대부분은 IgG입니다. 그리고 적기 때문에 태반을 이렇게 통과해서 작용하는 것이 IgG고요. 그 다음에 보체를 활성화시키고 포식작용을 증가시키는 옵소나이제이션 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항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IgM이 있는데 IgM은 두 번째로 많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의 서브유니트가 한 개의 항체를 형성을 하는데 분자량이 제일 큰 거죠.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생성되는, 즉 다시 말해서 출생 이후 초기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가 IgM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IgA는 분비성 항체예요. 분비성 항체. 그래서 침이나 눈물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항체입니다. 이거를 IgA 분비성 항체, 그래서 신생아 면역에 관여하고 있고요. IgE는 백혈구 호염기성 구할 때 히스타민 분비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비만세포나 호염기구하고 결합해서 면역 자극을 자극하는 이제 항체가 바로 IgE입니다. Ig고, 그 다음에 IgT는 B세포가 분화될 때 주로 이제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B세포 분화에 관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하는 항체가 바로 IgT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면역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과민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과민 반응, 하이퍼센시티비티는 후천성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과민 반응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레르기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과민 반응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1형, 2형, 3형, 4형 이렇게 구분하고요. 1형은 아나필락시스, 그 다음에 2형은 세포 독성형, 3형은 면역 복합체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항체에 의한 매개 면역이에요. 항체, 체액 면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항체가 작용하는 거고요. 4형은 T세포 의존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포 매개 면역이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면역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나필락시스나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임뮤노글로불린 E가 비만세포나 호흡염기구하고 결합을 하고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방출이 돼서 이런 알레르기 증상,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세포 독성형은 수분에서 수시간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는데 항체가 항원하고 결합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세포를 이렇게 용해시키는 이제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포식세포나 보체에 의해서 세포가 용해되는, 세포를 분해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혈액형 부적합한 수혈에 의한 용혈이라든지 혈소판이 감소가 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외부 항원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제거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은 이런 복합체가 조직이나 이런 것에 기저에 이제 침적이 됩니다. 침적이 돼서 이런 수시간에 거쳐 이후에 그 조직을 손상을 하는 이제 그런 과민 반응이에요. 이거를 혈청병 또는 전신 홍판 루푸스, 사구체 신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 4형 같은 경우는 2, 3일 정도 뒤에 나타나는 건데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튜버클린 반응, 또 이식 후에 이제 그 거부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 이제 그런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 그러면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자기에 대한 항체가 생성돼서 자기 세포 조직을 손상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병, 그레이스병, 그다음 중증 근무력증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하고 달라요. 이거는 자가 항체가 여러분들의 연골, 관절 연골을 공격해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이제 면역 질환이고요. 하시모토하고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샘의 호르몬 수용체를 항체가 이제 차단을 하거나 또는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시모토는 갑세성 저하증을,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생 항진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증 근무력증은 여러분들 신경계 할 때 그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 있잖아요. 그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이 항체가 대신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이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혈액 이상과 면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